이 남자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일 것이다. 8살 때 양부모님이 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냉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는 집을 떠났다.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하숙집 주인이 그를 돌봐주며 먹여주고 재워주었다. 삶이 막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친아버지로부터 유전병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서 유전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씁쓸하게 웃었다. 지독히 운 없는 이 남자는 해조다. 그는 2명의 직원이 있는 자신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밥 짓기부터 집 청소, 심지어 다른 사람의 남편 역할까지 모든 일을 맡는다. 오늘 한 아름다운 여인이 가게에 찾아와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약혼자에게 호감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해조가 임무를 완수하면 그는 전례 없는 거액의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장면은 운명의 결혼식으로 전환된다. 조직폭력배 두목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행복해했다. 신부는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왜 그 가게 직원이 이렇게 늦는지 궁금해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빠르게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영화처럼 신부를 납치하기 위해 뛰어올랐다. 두 사람은 시골길을 쏜살같이 달렸다. 신부는 속세의 지옥에서 벗어난 것에 매우 흥분했다. 하지만 갑자기 해조가 통제력을 잃고 근처 수풀로 돌진했다. 그 오토바이 사고 후 해조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부에게 괜찮은지 묻는 것이었다. 부하 직원은 그녀가 괜찮으며 이미 공항에 도착해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조에게 불행하게도 조직폭력배들의 모든 재산이 강탈당했다. 그들은 해조가 신부를 납치하고 자신들의 돈까지 훔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조직폭력배 부하들은 해조를 맹렬히 찾고 있었다. 해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퇴원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생각이었다. 그때 의사가 그를 다시 불렀다. 수술 결과가 나왔는데 해조의 뇌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러 곳에 혈관이 막혀 찹쌀 경단처럼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의사는 이것이 유전병이며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었다. 해조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아무런 사랑도 없이 자신을 버렸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주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끔찍한 병까지 물려주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해조는 의사에게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도를 잠시 배회했다. 그곳에서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지나가는 전 여자친구를 보았다. 해조는 몰래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해? 한참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그는 전 여자친구가 조기 폐경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는 장남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녀는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임신 2개월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이제 폐경이라니 망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이미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해조는 전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우산을 건네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뛰었기 때문에 해조의 머리가 약간 윙윙거렸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제이미, 그의 전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그때부터 제이미는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는 수백 번, 수천 번 그 꿈을 꾸었다. 하지만 해조는 둘의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좋지 않게 헤어졌다. 그날 둘은 서로에게 심한 말을 주고받았다. 이제 자기야, 난 앞으로 외로울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라질 거야. 해조는 앞으로 너는 엄마가 될 꿈도 꾸지 마라고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너무나 효험이 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해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두 사람을 놀리려는 것뿐일 거야. 하지만 그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그는 친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35년도 더 전에 그의 아버지는 정자암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바로 임신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들에게 정자를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2년간의 치료 후 남편의 지독한 병은 마침내 완치되었다.
보관된 정자 덕분에 그해 두 사람은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해조가 태어난 후 세 가족은 함께 행복한 삶을 보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고작 8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그날 해조의 어머니는 의사와 이야기하다가 그 해의 일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배아를 이식한 의사가 정자를 잘못 가져갔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해조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가족은 해체되었다. 해조는 갈 곳이 없어 집주인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고 싶었다. 해조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그 옛날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의사는 매우 고집이 세서 정자 기증자의 행방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해조의 부모에게 충분히 보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지만 해조에게 이것은 매우 큰 상실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못 주문하면 식당은 그저 사과하고 환불해주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내 실수에 대해 보상했다. 그러니 자네는 돌아가게. 부드럽게 말해도 그가 듣지 않자 그는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사를 유리창에 밀어붙여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다. 건물 아래를 보게 하자 의사는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는 서둘러 고객 정보를 해조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제이미의 결혼식은 시댁에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다. 이때 제이미는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에게 임신 2개월이라고 속여 이 집에 들어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과 장손 때문에 그녀는 매우 걱정했다. 제이미는 들통날까봐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꿈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임신을 가장한 것을 알아차리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해조를 보게 된다. 자신의 남편 집에서 나타난 해조를.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그녀가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해조는 그녀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다. 지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는 것 같다. 이제 그만해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밖에서 신랑이 들어온다. 애령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다. 해조는 자신을 내 친구라고 소개한다. 고아원에서 지미와 함께 자란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애령은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인다. 해조보다 분명 10살 정도 많아 보인다. 신랑은 아주 순종적으로 해조를 자신의 형이라고 부른다. 제이미는 해조가 남아있으면 들킬까봐 두려워한다. 즉시 핑계를 대어 그를 방 밖으로 내보내 배웅한다. 제이미는 결혼식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해조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제이미를 안아 올린다. 몸부림치는 동안 지미의 머리가 처마에 부딪힌다. 해조는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린다. 지미는 다시 우물에 부딪혀 기절한다. 우연히 애령의 친척이 근처에서 제이미가 안겨가는 장면을 목격한다. 제이미의 머리에서 떨어진 왕관을 줍는다. 친척은 애령에게 왕관을 건네며 제이미가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애령은 생각할수록 방에 있던 형이라는 사람이 제이미에게 매우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는 차를 몰고 연인을 찾으러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제지당한다. 애령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를 받았다. 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그는 즉시 소심해진다. 순순히 차에서 내려 방으로 돌아간다.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미가 정신을 차린다. 해조는 지미를 태우고 오래된 집을 떠난다. 해조가 전화하는 것을 본 그녀는 즉시 차에서 도망쳐 도로로 나가 지나가는 차를 막는다. 해조는 그녀가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차를 몰아 뒤를 쫓는다. 제이미와 나란히 달린다. 제이미는 급정거하고 작은 길 쪽으로 달려간다. 해조도 재빨리 차에서 내려 바싹 뒤쫓는다. 제이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빽빽한 밭에서 걷기 힘들어한다. 넘어져 온몸에 진흙이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 해조를 증오한다. 옛날에 해조가 그녀를 재미없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녀의 행복한 길을 이제 그는 또다시 막고 있다. 진정한 후 제이미는 강가로 가서 얼굴을 씻는다. 그녀는 붉은 꽃무늬 자수 신발을 본다. 그날 밤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애령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계획을 망쳤다. 애령은 그녀에게 이 꽃무늬 자수 신발을 선물했다. 신발을 선물하면 연인이 다른 사람을 따라 떠난다는 말이 있다.
그때 애령은 세상 끝까지라도 제이미를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조는 남은 신발 한 짝을 줍는다. 짝을 맞춰 제이미의 품에 놓아준다. 그녀에게 차에 타서 계속 가자고 말한다. 해조의 목적지는 남원시이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으러 가고 싶어 한다. 그 후의 여정 내내 지미는 주유소까지 도망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다.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간다. 해조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제이미를 받아 안아 차에 태웠다. 두 사람은 작은 마을의 옷가게에 들러 갈아입을 옷을 샀고 해조가 옷을 고르는 동안 제이미는 가게 주인에게 전화기를 빌려 갈아입을 옷과 함께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L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잠시 후 L형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옷가게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가게 주인은 제이미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L형은 제이미가 그 형에게 잡혀갔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날 밤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 이번에는 진정한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몰래 나갈 것을 예상하고 제이미를 찾으러 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었다. 그들의 가족은 남자들에게 저주가 있는 듯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을 불사하는 L형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잠시 후 해조는 목적지에 도착해 제이미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불행히도 주방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해조는 식당 주인을 빤히 쳐다보며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6시간을 운전했다고. 그가 충성스러운 팬임을 알게 된 주인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이 음식을 가져오자 해조는 짐짓 주인 머리에 뭔가 있다고 말하며 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3개 뽑았다. DNA 검사를 위해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계산할 때 해조는 주유소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발견했다. 친절한 주인은 두 사람에게 식사비를 받지 않았다. 해조는 염치 없이 주인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술을 마셔서 지갑을 가지러 운전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두 사람은 주인 집에 머물게 되었다. 한밤중에 제이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해조가 악몽을 꾸며 나를 떠나지 마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제이미는 돌아와 해조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해조의 꿈속에서 그는 임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딸과 행복한 새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명함을 교환한 후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태우고 떠났다. 해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해조는 꿈에서 깨어났다. 제이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며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아래로 눕히고 도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래에 있는 제이미를 보며 해조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태우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빗속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에게 제이미가 우산을 씌워주러 뒤로 다가왔던 날.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다.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회상에서 벗어나 해조는 제이미를 방에 묶어두고 밖으로 나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 사람에게 주인장의 머리카락을 주며 검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해조는 의사에게서 정작 기증 정보가 담긴 수첩을 얻었다. 그의 친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 정확한 답을 찾아야 했다. 해조는 혈액형을 바탕으로 범위를 좁혀 5명으로 압축했다. 식당 주인은 그가 처음 찾아간 사람이었다. 해조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식당에서 주인장의 세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본색을 드러내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다.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주먹질까지 했다. 해조는 문밖에서 그저 한숨만 쉬었다. 다음 날 아침, 해조는 지갑을 찾아 식당 주인에게 식사비를 지불하러 갔다. 겸사겸사 식사도 했다. 주인장의 세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효도하는 척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님을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해조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참지 못하고 그들의 본색을 폭로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효도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격분한 아들들은 해조에게 달려들어 싸웠고 해조와 주먹다짐을 했다. 결국 주인장은 해조의 머리에 소금을 뿌리며 그를 가게에서 쫓아냈다. 주인장은 솔직히 말했다. 자식들의 본색을 잘 알고 있다고. 그저 모르는 척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혜조처럼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식들이 더 낫다고. 혜조는 자신이 주인장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를 확인한 그는 주인장의 말에 동의했다. 정말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혜조는 뒤를 돌아 L형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제이미의 음성 메시지를 들은 후 L형은 남원시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곳곳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 한 남성 손님이 우연히 실종 전단지를 보고 L형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L형은 급히 달려왔다. 혜조는 말없이 제이미를 안고 차에 태워 재빨리 도주했다. L형도 레이싱 모드를 켜고 경찰차를 빼앗아 혜조의 차를 쫓았다. 너무 빨리 달리던 혜조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차는 흑경사로 옆에 멈춰섰다. 뒤따르던 L형은 너무 바싹 쫓아와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살짝 부딪혔다. 혜조의 차는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L형은 전기총을 들고 혜조를 쫓아가 쏘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총이 고장 났는지 확인하려던 순간 총이 갑자기 작동하여 그의 다리를 맞췄다. L형은 감전되어 땅에 쓰러졌다. 제이미는 화가 나서 달려와 혜조를 때렸다. 혜조도 매우 불쾌해하며 이내 땅에 쓰러졌다. 제이미는 무력하게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혜조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다. 제이미는 L형과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여기서 손을 놓는 게 낫다고. 그녀는 혜조를 다른 곳에 숨기고 조용히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제이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자신이 왜 이 남자에게 계속 얽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로그아웃해야만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조는 제이미가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그는 절대 제이미를 놓지 않을 거야. 제이미는 오직 그만의 것이어야 해. 지난달 L형은 짧은 옷을 입고 이틀 밤낮을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제이미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를 갈며 화를 냈고 그에게 불쌍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용기가 있다면 다 벗어보라고 했다. 고집센 L형이 벗으려 하자 제이미가 그를 막았다. 제이미는 그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설득한다. 그는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 L형은 다시 손을 내밀며 제이미에게 말한다. 자신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그 후 큰 소리로 선언한다. 제이미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머니가 결혼을 승낙하도록 강요한다. L형은 어머니를 속이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결혼 후 제이미가 자신에게 아이를 몇 명 낳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이미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L형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매정하게 놓는다. 혼수 상태인 혜조를 데리고 경찰을 피해 도망간다. 제이미는 혜조에게 자신을 떠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 혜조는 제이미가 행복하다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화제를 돌린다. 혜조는 차가운 강물 속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삶에 더욱 미련을 가졌다. 그날 밤 제이미는 L형이 경찰서에서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고 L형에게 돌아가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두려웠다. L형은 제이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으려던 참에 혜조가 와서 전화를 끊었다. 혜조는 제이미를 데리고 죽을 먹으러 갔다. 제이미는 한 잔 또 한 잔 마시며 마음속 슬픔을 달랬다. 그녀는 500년 전통의 부유한 가문에 시집가서 자신의 비천한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누리려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농락했고 행복을 찾으려던 그녀는 불행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L형 가문의 대를 끊어버렸기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녀는 용기가 없어 L형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L형은 또다시 약혼녀와 연락이 끊기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며 결코 떠나려 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L형은 사람들에게 들려나갔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보낸 부하들이 그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어리석은 아들이 드디어 도착했다. 부하는 L형에게 조사된 자료를 건네고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L형은 혜조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이미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제이미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부하가 찍은 사진과 엠프티 식당에서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엘형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료를 찢어버리고 부하의 차를 빼앗아 제이미를 찾아가 따져 물으려 했다. 한편 제이미는 엘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일단 해조와 함께 친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가는 길에 해조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고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약을 먹다가 실수로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이미는 한참을 기다리다 해조를 찾아왔고 그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제이미는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보았다. 두 사람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부하는 그들의 감시 영상을 확보했다. 부하는 아무 말 없이 엘형을 부산으로 데려갔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해조는 제이미를 데리고 옷과 중고폰을 사러 갔다. 그 전에 그는 기호로부터 조폭들이 자신을 사방에서 찾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에 새 휴대폰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서 기호의 최근 상황을 물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기호가 최근 조폭에 가입하여 두목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두목은 기호가 몰래 해조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해조의 친구 기호를 데려가 묶어놓고 기찻길에 매달았다. 해조의 친구 기호는 겁에 질려 오줌을 지렸고 자신이 직접 해조의 행방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기호는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두 사람의 공통된 친구로부터 해조가 최근 몇몇 사람들의 주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호는 곧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주소를 받아냈다. 이번에 해조는 또 다른 기증자를 찾았는데 이 남자는 깊은 산속에 은둔하며 살고 있었고 매우 사나워 보였다. 해조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이미가 재빨리 해조가 친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열정적으로 집으로 초대했다. 지미는 남자가 아내와 탱고를 추는 사진을 보며 옆에서 참지 못하고 몸을 흔들었다. 남자도 함께 참여했다. 해조만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미는 남자와 친해졌고 해조도 그의 DNA를 채취했다. 하지만 하루를 기다려야 했다. 결과가 나오려면 남자는 두 사람에게 하룻밤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다. 지미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특별히 그를 도와 채소를 다듬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남자는 해조를 위해 세심하게 밥과 국을 끓여주었고 그는 매우 감동했다. 해조는 지미가 부침성이 좋고 다른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고 칭찬했다. 제이미는 왜인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심지어 그에게 자신이 폐경이라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감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자신은 감자만도 못하다고 했다. 남자는 버섯 상자의 제조일을 가리키며 버섯도 근원이 있다고 제이미를 위로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해조는 버섯만도 못했다. 제이미는 억지로 웃었다. 해조는 그녀가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을 알아채고 울라고 말했다. 한밤중에 제이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울었다. 해조가 위로하러 오자 제이미는 더 크게 울었다. 그녀는 해조가 뒤에서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겨우 제이미를 재운 후 해조는 비틀거리며 약을 찾으러 갔다. 남자가 약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해조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특별히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게 했다. 두 사람은 해산물 시장까지 걸어갔다. 남자는 해조에게 열정적으로 해산물을 소개했다. 심지어 그에게 구운 고등어를 먹여주었다. 해조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는 생선 장수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생선 장수가 몰래 숨이 끊어진 생선을 밖에치기 한 것을 발견했다. 생선 장수는 화가 나서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 다짐을 했다. 해조는 뛰어들어 두 사람이 생선 장수와 싸우는 것을 돕는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그들은 도망친다. 남자는 해조가 몸놀림이 좋은 것을 보고 그의 직업에 대해 묻는다. 해조가 위험한 싸움 속에서 자주 살아왔다는 말을 듣자 그는 안타까워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린다. 해조는 눈물을 참지 못한다. 이른 아침, 남자는 출근한다. 그는 제이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 한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는 해조를 아들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제이미가 해조를 설득해 며칠 더 머물게 해주기를 바란다. 제이미는 해조가 즉시 동의하자 기뻐한다. 해조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제이미는 산에 올라 나무를 캔다.
뜻밖에도 그녀는 갱단을 만나는데 그들은 해조를 쫓고 있었다. 두목은 제이미가 엘형이 찾던 신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상금을 받기 위해 그녀를 잡으려 한다. 제이미는 오두막으로 달려가 해조를 깨우고 갱단이 왔다고 말한다. 해조는 제이미와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지만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일단 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도망친다. 한편 갱단은 오두막에 도착하고 마침 제이미를 찾고 있던 엘형과 마주친다. 두 쪽은 모두 해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얼마 후 해조는 두목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다. 그는 기호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두목은 동의한다. 엘형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갱단과 함께 해조를 찾아 나선다. 이때 해조와 제이미는 부두에 있는 카지노로 향하고 있었다. 떠날 때 그들은 그 남자의 차용증과 달력에 표시된 카지노 주소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부두에서 카지노를 재빨리 찾아낸다. 해조는 남자가 돈을 잃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때린다. 이때 남자는 여전히 변명하며 아들을 위해 돈을 좀 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해조의 돈을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며 이틀 동안 고아를 따뜻하게 해주느라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옆에 있던 제이미는 참지 못하고 이 망할 놈을 때린다. 해조도 달려들어 돕는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온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해조는 제이미에게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제이미는 매우 기뻐하며 해조와 함께 다음 후보를 찾으러 가려 한다. 하지만 해조는 제이미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제이미는 울면서 해조를 망할 놈이라고 욕한다. 분명히 그가 자신을 데리고 떠돌아다니자고 했으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해조는 화가 난 제이미를 보며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키스한다. 이 장면은 마침 달려온 엘형에게 목격된다. 엘형이 제이미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제이미는 그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엘형은 항상 엄마 말을 잘 들었다. 엄마 앞에서는 마치 작은 강아지처럼 두려워했다. 그는 그런 자신이 싫었지만 여전히 엄마 말에 따라 선을 보러 다녔다. 이 여자들은 모두 다소 엄마와 닮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집 부엌에서 한 여학생을 보게 된다. 그녀가 바로 제이미였다. 제이미는 장난스럽게 음식에 양념을 넣다가 결국 쫓겨났다. 엘형은 즉시 울고 있는 제이미를 위로하며 온갖 종류의 사탕을 꺼내주었다. 제이미는 그에게 웃음을 터뜨렸고 엘형은 쉽게 달래지는 제이미의 사랑스러움에 매료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점차 연인이 되었다. 이번에 제이미와 해조가 키스하는 것을 본 엘형은 눈물을 참지 못한다. 그는 분노하여 해조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제이미를 안는다. 무사해서 고맙다고 말한다. 느끼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두목의 부하들이 도착한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배로 도망친다. 해조는 엔진을 시동 걸고 엘형은 뒤에서 밧줄을 푸는 것을 막는다. 그들이 도망치려 하자 두목은 무기를 던지고 부하가 제때 나타나 칼을 막아낸다. 엘형에게 박힐 뻔한 칼을 부하는 두목의 부하들과 싸우는 것을 막고 엘형은 계속해서 밧줄을 성공적으로 끊는다. 해조는 즉시 모터보트를 출발시킨다. 엘형은 항구에 남겨진다. 그는 제이미를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져야 했다. 엘형은 배를 따라 달리다가 결국 물속으로 뛰어든다. 수영을 못하는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 꿈속에서 그는 제이미와 함께 물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는 연인이 곁에 있는 느낌을 그리워한다. 얼마 후 엘형은 정신을 차린다.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제이미가 아니라 해조의 다리였다. 엘형은 역겨움을 느끼고 한쪽으로 달려가 구토한다. 엘형은 제이미를 끌고 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한다. 제이미는 진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기 폐경으로 엘형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엘형은 즉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이미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건강 때문이지 해조에게 감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게다가 그는 상관없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유일한 소원은 제이미 곁에 영원히 있는 것이었다. 엘형은 괜찮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가문의 후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대가 끊기면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었다. 엘형이 막 고백을 마쳤을 때 해조가 나타났다. 어제 제이미는 엘형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둘 다 의식을 잃었다. 해조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 무인도까지 헤엄쳐왔다. 해조도 엘형의 진심 어린 말을 들었다. 제이미가 좋은 짝을 찾기를 바라며 아무 걱정 없이 엘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여기까지 말하자 제이미는 궁금해졌다. 왜 갱단이 해조를 쫓고 있는지. 해조는 보스에게서 방금 알게 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의 기혼은 보스의 갱단에 강제로 가입되었고 그와 함께 해조를 쫓고 있었다고. 기혼은 해조에게 보스의 예비 신부가 겉으로는 그에게 신부 강탈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스의 돈을 훔쳐 달아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해조는 뒤늦게 후회했다. 자신 또한 이 여자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조의 말을 들은 제이미는 그를 쫓아가 꾸짖었다. 누가 봐도 그의 신부 강탈 행동은 너무나도 미친 짓이었다고. 옆에서 엘형은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봤다. 겉으로는 제이미가 해조를 꾸짖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엘형은 그 속에서 걱정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엘형은 해조를 연적으로 여겼다. 심지어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그는 자신이 해조를 해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는 차마 손을 쓸 수 없었고 결국 해조를 붙잡고 싸우는 방법을 택했다. 두 사람의 주먹 다짐은 제이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방금 잡은 해산물을 먹었다. 엘형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해조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사실은 그와 제이미가 단둘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조는 옆에 서 있다가 병세 때문에 쓰러졌다. 엘형은 그에게 침술과 마사지를 해주었다. 잠시 후 해조는 정신을 차렸다. 해조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원래 그의 계획은 생의 마지막 날들 동안 친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신부를 납치해 제이미를 데려갔다. 그는 엘형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다. 그에게는 아직 3명의 후보가 더 있었다. 아버지를 찾은 후에는 떠나서 제이미를 엘형에게 돌려주겠다고. 엘형은 동의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제이미가 해조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었다. 엘형은 이 일이 절대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뜻밖에도 갱단 두목이 섬으로 찾아와 무기를 들고 해조를 공격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두목을 쓰러뜨렸다. 그의 머리가 돌에 부딪혔다. 불행히도 두목의 손에 있던 칼이 제이미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구조선이 제때 도착하여 제이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엘형의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그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엘형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의자 위에 서서 바지를 벗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가족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어머니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가 혼수 상태인 제이미를 돌보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엘형은 밤낮으로 병상 곁을 지켰다. 이 기간 동안 갱단 두목은 고해상해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해조의 기소도 풀려났다. 퇴원 후 제이미는 요양을 위해 옛집 안방으로 옮겨졌다. 그의 부하들과 사람들이 밖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엘형은 그녀에게 가까이 갈 기회가 없었다. 그가 대놓고 정문으로 가거나 담을 넘고 지붕으로 침입하려 해도 결국 하인들에게 밖으로 쫓겨났다. 엘형은 머리를 쥐어짜 좋은 계책을 생각해냈다. 가족이 약을 가져올 때 그는 나이 든 사람의 한복 치마 밑에 숨어 집으로 들어갔다. 치마 속에 사람을 숨겼으니 걸음걸이가 분명 이상할 터였다. 부하들은 꿰뚫어 보았지만 엘형이 제이미를 만나러 들어가도록 모른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다. 엘형의 어머니는 그녀가 빨리 떠나기를 바랐다. 제이미도 같은 생각이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엘형을 잘 대해주기를 바랐다. 부유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식 덕분이라는 불변의 진리였다. 그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발언권이 있는 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에게 의지하여 부유한 삶을 얻었는데 왜 엘형을 그렇게 박대하느냐고. 왜 그의 뜻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제이미의 말은 비록 거칠었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말을 마친 제이미와 엘형은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녀는 엘형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녀 때문에 숲 전체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제이미는 엘형을 겁쟁이 강아지가 아닌 큰 호랑이라고 평했다. 제이미는 단호하게 떠나기로 했다. 엘형은 슬픔에 잠겨진 문 앞에서 숨어 담배를 피웠다. 해조가 우연히 그의 옆에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요양 중인 제이미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안부를 묻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겸사겸사 엘형에게 부탁했다. 제이미가 떨어뜨린 신발을 그녀에게 돌려달라고. 이 신발은 그가 제이미에게 사준 것이었다. 제이미는 새 신발을 신고 신나게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무인도에 있을 때 제이미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고 해조가 그것을 주었다. 엘형은 그녀가 값싼 신발 한 짝만 신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신발을 던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제이미에게 신으라고 주었다. 그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만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는 이 신발을 좋아했고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때 그 신발을 본 엘형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제이미가 혼수 상태일 때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는 신발을 신고 누군가를 찾고 싶다고 했다. 이제서야 엘형은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다. 엘형은 제이미가 살아남은 이유가 신발 덕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가 주머니에 넣어둔 신발이 그녀의 부상을 일부 막아주어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엘형은 제이미의 방문으로 가서 손에 신발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아마도 이제는 그녀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방 안의 제이미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오래된 집을 떠났다. 그녀는 즉시 해조를 찾아 나섰다. 해조는 옛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갈 곳이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 아주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제이미가 집주인 아주머니의 초인종을 누르자 아주머니는 야른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고 해조는 상의를 탈의한 채 그녀 앞에 나타났다. 제이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달려들어가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물어뜯었다. 해조는 너무 아파서 다리를 움츠렸다. 제이미가 진정된 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다. 예전에 해조가 집을 떠난 후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데려와 먹이고 교육시켰던 것이다. 해조는 제이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한 것이었다. 제이미는 돌아와 신발을 벗어 해조의 등에 던졌다. 그녀는 해조가 예전 집에 가서 신발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신발은 분명 그가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신호였다. 해조는 만약 자신이 정말 그녀를 그리워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나타났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예전처럼 즉시 옛집으로 기어 들어가 그녀를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해조는 굳은 표정으로 제이미를 쫓아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다친 연인을 잊을 수 없었다. 불쌍한 제이미가 해조 곁에 있는 한 늘 불운에 휩싸여 있는 두 사람은 더욱 불행해질 뿐이었다. 해조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집주인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크게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는 제이미가 바보같이 밖에 서 있을까 봐 걱정했다. 게다가 그 근처 지역도 안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빗속에서 제이미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들이 함께 살았던 철거 예정인 낡은 집으로 갔다. 제이미는 예상대로 비에 흠뻑 젖은 채 그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이미 명백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누웠다. 해조는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때를 여전히 기억했다. 집은 다시 꾸며졌고 해조는 약혼 반지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화해한 후 해조는 다시 반지를 꺼내 제이미의 손에 끼워주었다. 관계가 확실해진 후 제이미는 적극적으로 집주인과 친해졌다. 그녀가 그렇게 열정적인 것을 보고 집주인은 제이미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겼다. 두 사람은 불량한 여자들처럼 옷을 입고 집주인의 돈을 가로챈 여자를 찾아가 따지러 갔다. 그 여자는 쇼핑몰에서 쇼핑 중이었다. 차 트렁크는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이미는 연기를 펼쳐 여자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집주인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하며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해조를 만났다. 그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통증 발작을 겪었고 이제야 몸이 조금 편안해진 상태였다. 제이미가 불량배처럼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집주인에게 크게 소리쳤다. 왜 내 여자친구를 그런 지저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집주인은 매우 억울함을 느꼈다. 자신이 힘들게 돈을 벌어 해조를 키웠는데 다 커서 그에게 무시당하고 그에게 비난받다니. 해조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집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방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두 여자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 일은 그렇게 넘어갔다.
혜조는 여전히 친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후보 중 한 명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정자왕이었다. 혜조는 제이미를 데리고 그 후보의 행사에 갔다. 제이미는 무대로 달려가 후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지만 아무도 후보가 가발을 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제이미는 실패했고 서둘러 혜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아픈 연인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혜조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이미와 집주인도 그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것은 희귀 뇌 질환으로 치료법이 없었다. 이 말을 들은 제이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혜조가 기절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분명히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혜조가 연극을 하는 줄 알았고 심지어 혜조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악담까지 했다. 집주인은 참지 못하고 제이미의 뺨을 때렸다. 제이미는 조금 진정되었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혜조의 친아버지를 찾는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부유한 후보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그가 차에 타서 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후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몇 가닥밖에 없었지만 머리카락이 없다면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묻혀야 했다. 그렇게 제이미는 그의 침을 얻어냈다. 그녀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혜조가 VIP 병실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금 전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 집주인은 제이미에게 어디에 갔다 왔는지 엄하게 물었다. 제이미는 DNA 검사를 위해 샘플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부유한 후보는 한국 최고의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만약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면 혜조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집주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방금 전 혜조의 심장이 멈췄는데 하지만 제이미는 옆에 없었다. 이 위급한 순간에 가족으로서 더욱 그의 곁을 지켜야 했다. 혼수 상태에서 혜조는 꿈을 꾸는 듯했다. 바다에는 플랑크톤이라는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대양에서 가장 미미한 생물이며 먹이 사슬의 바닥에 있다. 하지만 그들을 얕보지 마라. 플랑크톤은 햇빛을 흡수하면 빛을 내고 또한 많은 양의 산소를 생성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한다. 비록 하등 생물일지라도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치 작은 혜조처럼 말이다. 제이미는 병상 옆에 앉아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혜조가 언젠가 땅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제이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혜조와 그 부유한 사람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아니었다. 제이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몰래 혜조를 업고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운반용 카트를 이용해 그를 병원 밖으로 옮겼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혜조를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은 혜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아무도 태워주려 하지 않았다. 무력감에 제이미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혜조를 깨웠다. 혜조는 눈을 뜨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하며 다른 후보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었다. 혜조는 기호를 찾아가 그의 차를 빌려 환자복을 갈아입고 제이미를 태웠다. 두 사람은 한 장소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먹었다. 피곤하면 차에서 내려놀고 쇼핑하며 예쁜 옷을 샀다. 혜조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카메라 속에서 환하게 웃는 제이미를 보며 그는 정말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밤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차에 앉아 별을 보고 밤하늘 아래에서 키스했다. 마침내 다음 날 혜조는 그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다. 제이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정자 기증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눈앞의 여자를 보고 멈춰섰다. 게다가 혜조는 차를 몰고 떠나 제이미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죽기 전에 혜조의 가장 큰 소원은 제이미가 가족을 찾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제이미가 돌아섰을 때 그 여자가 그녀를 쫓아왔다. 제이미는 그 여자에게 자신을 아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제이미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녀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제이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여자의 가족이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떠날 때까지 그녀는 제이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이미는 땅에 웅크려 앉아 크게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다행히도 기호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제이미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를 서울로 데려갈 차를 불렀다. 기호가 제이미에게 전화한 것은 예형의 어머니의 지시였다. 제이미가 떠난 후
L형은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었다. 결국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제이미를 찾아 나섰다. L형의 어머니 외에도 집주인도 기호를 찾아와 제이미의 위치를 물었다. 같은 목표를 가진 그들은 동지가 되었다. 두 여자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 기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이미를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편 L형은 해조에게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해조도 알지 못했다. 많은 일을 겪고 제이미마저 잃은 그는 더 이상 친아버지를 찾고 싶지 않았다. L형은 해조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려 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L형은 말했다. 어릴 때 분명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을 거라고. 해조는 어릴 적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정말 장난꾸러기였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앞에서 자주 말썽을 피웠고 심지어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다. 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연락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해조가 낯선 사람의 정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의 어머니는 불안장애를 겪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키려 했지만 해조는 몰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가 매우 친했던 아버지에게 그가 어머니에게 졸랐던 일에 대해 해조의 아버지는 병원에 가서야 아내가 숨긴 비밀을 알게 되었다. 두 부부는 싸웠다. 해조의 아버지는 그에게 친아들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해조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가 울었다. 어머니가 와서 함께 별을 보러 갈지 물었다. 해조는 거절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날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로 두 부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해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해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졸업식에 와달라고 졸랐지만 결국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졸업장과 교복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고 노숙자가 된 후 그는 친절한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다. 이제 그는 서울로 돌아가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고 싶어 한다. L형도 자신도 집을 나왔다고 농담했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었다. 평생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집을 떠난 후에도 그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해조가 그에게 전화해서 제이미를 맡기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해조는 심지어 제이미의 약혼자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주었다. L형은 그 마음에 보답하여 해조에게 자신의 한약을 주었다. 제이미는 오늘 키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L형의 어머니와 집주인도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키호를 따라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L형의 어머니는 제이미를 한쪽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L형이 집을 나갔단다. 혹시 내가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어서 그 애를 집으로 데려와줘. 제이미는 반박하는 대신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언제부터인지 L형의 어머니는 그녀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 제이미 또한 시어머니 같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비록 말이 좀 딱딱했지만 사실 그녀는 좋은 어머니였다. L형의 어머니는 딸을 낳았어야 했다며 한탄했다. 그래야 덜 힘들었을 텐데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없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L형의 어머니는 제이미가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제이미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제이미의 어머니가 너무나 잔인하다고 비난했다. 그렇게 어린 딸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제이미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지만 어쨌든 모든 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해조와 L형은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를 보고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해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해조는 얼어붙었다. 그는 왜 아주머니가 그렇게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L형은 오랜 방랑 끝에 마침내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동안 아들에게 보냈던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길에 내려놓고 부하들에게 빨리 차를 몰아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아들은 내버려 둔 채 어머니는 L형에게 다시 전화해서 마음껏 놀라고 말했다. 이번엔 엄마가 허락한다. 내 삶을 즐겨라. 엄마 밥이 너무 그리워지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게. 엘형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는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밤새도록. 이것이 바로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무의식적인 혼란 속에서 그는 길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싸워야 양아버지 앞에 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가 남겨둔 모든 것을 아버지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날 그가 떨어뜨린 졸업장도 아버지가 주어 선반에 가지런히 걸어두었다. 아버지가 한 일들을 보며 그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혜조가 머물렀던 방도 아버지가 꾸준히 정리해 두었다. 혜조는 하룻밤을 묵으며 아버지의 명함에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고 썼다. 제이미가 혜조의 집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유령인 줄 알았다. 어떻게 사람이 2층 창문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러 왔다. 엘형은 더 이상 소심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도 자신만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다. 혜조와 제이미는 자신들의 차를 타고 함께 곳곳을 여행했다. 두 사람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에서 장난을 쳤다. 두 사람은 누가 눈 속에서 네잎 클로버를 가장 먼저 찾는지 내기했다. 혜조가 먼저 찾아 클로버를 꺾어 제이미에게 다가갔다. 몇 걸음 채 가지 못해 그는 코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가 주운 클로버는 제대로 쥐어지지 않아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제이미는 겁에 질려 땅에 쓰러져 있는 혜조에게 달려갔다. 혜조는 이제 괜찮지 않았다. 그는 애써 눈을 크게 뜨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제이미를 바라봤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살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제이미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제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끝없이 펼쳐진 설원에 누워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